왜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이곳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우리 흑인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했나요? 뉴기니의 정치가 얄리가 던졌다는 이 질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고자 했던 책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아주 기념비적인 저작이죠. 이 책이 그 인종적 차이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 그러니까 운이 지난 13,000년 동안 문명의 길을 갈랐다. 이렇게 주장해서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맞아요. 그 주장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총균쇠의 핵심 주장과 그 근거들, 또 뭐 콜럼버스의 교환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 책을 둘러싼 여러 비판들까지 한번 쭉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이아몬드 핵심 주장은 아주 명쾌합니다. 문명 간의 불평등은 결국 지리적, 환경적, 운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운이 달랐다. 네, 책 제목인 총균쇠는 그 결과로 나타난 뭐랄까 직접적인 요인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식량 생산은 어떻게 작용했다고 보나요? 네, 모든 건 사실 식량 생산에서 시작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밀이나 쌀, 같이 작물화하기 좋은 식물이 애초에 많았고요. 아, 네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 말, 돼지 같은 가축할 수 있는 대형 포유류가 아주 풍부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 다른 대륙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에는 가축화된 대형 동물이 뭐 라마나 알파카 정도였으니까요. 엄청난 차이죠. 아, 그래서 그 식량 생산량의 차이가 결국 인구 밀도나 사회 구조의 차이로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니까 인구가 늘고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술자나 군인, 뭐 관료 같은 비농업 전문가 집단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죠. 아하, 바로 그게 이제 총이나 쇠로 대표되는 군사력, 기술력 발전의 기반이 됐다. 네, 맞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기술 발전하고 복잡한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고 군사력도 강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가축이랑 같이 살면서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다는 주장. 그거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유라시아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가축이랑 같이 살면서 동물에서 유래한 병들, 뭐 천연두나 홍역 같은 거에 계속 노출이 됐어요. 아, 겪으면서 면역이 생겼겠네요.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키웠는데 그런 병에 전혀 노출된 적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콜럼버스의 교환에서 나타난 비극적인 측면이군요. 질병이 무기가 된 셈이네요. 네. 유럽인들이 가져온 질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 즉 균이 된 겁니다. 실제로 유럽의 정복 과정에서 총칼보다 이 병원균이 훨씬 더 많은 원주민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분석하니까요. 아유, 근데 아메리카 내륙에는 반대로 유라시아로 퍼뜨릴 만한 치명적인 가축 유래 병원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환이 극도로 비대칭적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그 대륙의 형태, 축 이론이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유라시아는 보면 동서로 길게 뻗어 있죠. 네, 그렇죠. 같은 위도대는 기후나 낮의 길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작물이나 가축, 기술,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비교적 쉽게 수평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기후가 비슷하니까 적응하기 쉬웠겠네요. 맞아요. 반면에 남북으로 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위도가 계속 바뀌니까 기후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산이 훨씬 더뎠다는 게 다이아몬드의 주장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운이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환경의 힘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교수님, 이 이론이 강력하긴 한데 비판도 만만치 않잖아요. 아, 그럼요. 가장 큰 게 역시 환경 결정론이다. 이런 비판 아닐까요? 마치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하고 인간의 역할이나 문화는 그냥 부수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문화적인 요소, 뭐 인간의 선택이나 노력, 그리고 역사 속의 수많은 우연 같은 것들을
너무 간과했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그 대륙축 이론만 해도 유라시아 안에도 사막이나 산맥 같은 엄청난 지리적 장벽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히말라야도 있고. 네. 그리고 남북 간 교류가 아예 불가능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작물 같은 것도 인간이 기후에 맞춰서 개량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일부 비평가들은 다이아몬드가 결국 유럽 중심주의를 교묘하게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본인은 인종적 우월성은 명백히 부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럽식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다른 문명을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시각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15세기 당시에 유럽과 다른 문명 간의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 과장된 면이 있다. 오히려 유럽의 그 지리적 위치, 대서양에 딱 붙어 있는 그 위치가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에 유리했던 핵심 요인 아니냐 이런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교환이라는 말 자체도 좀 너무 중립적이지 않냐는 지적도 있고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정복이나 파괴의 측면을 좀 가리는 용어 아니냐는 비판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있네요. 근데 흥미로운 게 다이아몬드 교수 본인이 한국의 성장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한국이 사실 자연 환경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 또 전쟁 폐허 위에서 이렇게 급성장한 요인 중 하나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꼽았어요. 오, 한글이요? 네, 뛰어난 문자 체계가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 발전을 이끌었고 그 힘이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죠. 교육열도 물론 중요하게 봤고요.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환경결정론 틀 안에서도 문화나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의 기본 이론 틀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혹은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를 통해서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환경이라는 창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식량 생산, 대륙의 축, 그리고 병원균 같은 요소들이 역사의 불평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스케일이 정말 대단했네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거대한 설명 틀에 대한 여러 날카로운 비판들, 또 다른 해석들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환경 결정론의 한계는 무엇인지, 문화나 인간의 선택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죠.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의 말처럼 지리적 운명이 역사의 많은 부분을 결정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계의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운명이라는 것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인지. 네, 바로 그 질문을 오늘 당신에게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